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활기찬 한 주 시작하셨죠?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의 초대 손님은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대선 최일선에서 뛰신 분이십니다. 정보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당내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이철우 최고위원이십니다.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다 나누려면 얼른 서둘러야 되겠죠. 자, 그럼 민경욱의 파워토크 이철우 최고위원과 지금 출발합니다. 이철우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파워토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욱 앵커와 함께 하니까 KBS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리 당의 보배 민경욱 의원과 함께 여러분과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차츰차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별명이 일철우시죠? 예.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예. 지역 구민들이 예, 붙여주신 예. 이름이라는데 맞습니까?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저보고 이철우가 아니고 일철우다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의정 보고서에도 일철우입니다 이렇게 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역민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거의 국회의원하고 다르다. 일만 하는 이철우다.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일철우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철우 최고위원님께서는 약속의 정치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상임위원장들을 뽑을 때 사실은 당내에서 경합이 많았기 때문에 1년씩만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분이나 1년만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셨나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장이 이 삼선들이 통상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분당되고 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정보위원장 할 때 저는 경합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간다니까 전문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는데 제 스스로 1년 하겠다. 그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내놨는데 한 6사람 좀 함께 내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놓고 제 혼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좌진에서 왜 내놓느냐 다른 사람도 안 내놓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약속의 정치인 이철우 최고위원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셔서 이 꿈의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 당선되실 때도 당내에서 최고 득표를 하셔서 지금 선임 최고위원이시고요. 다음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83.5%라는 전국 최다 득표를 하셨습니다. 83.5% 정말 꿈의 득표율인데 이게 다 이일철우 덕분입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저를 뭐 잘 봐주셔서 그렇게 83.5%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득표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마울 따름이고요. 제가 약속을 지킨다 했는데 사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사드가 해롭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인근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랬는데 이 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만물상에도 났습니다만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났는데 저 친지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녀하고 같이 가서 사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예. 그때도 약속을 지키신 거죠. 언행의 일치를 중요시 여기시는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예. 이제 국정원에서 20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하시고 여당의 간사도 하시고 했는데 요즘 친정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직원이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서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보기관이 부서져서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이 간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잘못되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첩 잡아야 할 정보기관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잘못은 척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일들을 이 정부에 들어서 마치 지난 정부에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잘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 짚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특수활동비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갖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도입을 하자 당론으로 정했는데 올해 국정원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 우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래 명목을 탁 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목 없이 쓸 수 있을 때 수사를 한다든지 외국 나가서 간첩을 뭐 잡는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정보원 규모를 예산을 알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일괄해서 책정을 해놓습니다. 외국 정보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다른 수사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일부 오해가 있게 썼다든지 잘못 써졌는 것은 바로 잡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행적으로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을 지난 정부에만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 또 그 부분을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 안 했느냐. 그렇게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검찰 자신의 일을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고치되 일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건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이제 아닌 거고요. 그럼 예. 예.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봐도 권양숙 여사가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돈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것도 그러면 이참에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이제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거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을 했다, 상납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배정하는 건데 떼고 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주장을 펴는 모양인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검찰이 이 상급 부처인 법무부에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주었다면은 그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준 것과 어떻게 다르냐. 또 자기네들이 그런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법무부에서 뭐 떼고 줬던 어쨌든 법무부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데 썼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를 하는데 자기 수사를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까 간첩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 가서 간첩을 잡는데 그 만약에 그 돈 쓴 내역을 전부 다 밝히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뭘 타고 어디를 갔고 그래서 동선이 다 밝혀지고요. 다음에 그 중간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밝히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특활비의 이제 규모가 크고 또 이렇게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어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특수활동비 그야말로 특수활동에 사용하는 돈인데 그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다 노출이 됩니다. 어떤 일에 돈을 썼느냐 이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쓰는 게 아니고 상급자들이 감독을 합니다.
또 감찰실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감찰 활동, 감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빈대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칸 태우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현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로 쓰이는 특활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용이 되고 잘못 사용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이 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국회만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역시 그 기관에서 일하시던 그 분으로서 특활비의 성격으로 볼 땐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충의 범위까지는 확인을 하고 돈을 결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사 과정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국회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제한되긴 하지만 예, 예. 예, 감시를 받고 있는 거군요. 예. 국정원 개혁 문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정원에서 간첩을 안 잡으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예,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창설될 때 제일 큰 게 대공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없애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기관이 이관한다 하는데 제가 이석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나중에 총리가 한 분인데 한겨원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했으면은 수사가 가능했겠느냐? 아니 불가능하다. 왜? 이건 엄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만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을 국가정보원의 노하우가 없었으면은 이거 뭐 해낸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는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은 숨어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간첩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문가들을 수십 년 동안 양성을 하고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서 일을 하면은 또 다른 기관은 대부분이 공개대가 있습니다. 이 비공개로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넘겨놔든지 국가정보원에서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공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외국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정말 잘한다. 자기 나라를 같으면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사드 문제 예,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오면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양심 또 정치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는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물병도 맞으시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약속을 하셨죠. 그 근처로 가겠다. 사실 저도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100m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드 문제를 한중 문제랑 지금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드 문제 지금 봉합이 됐다. 봉인이 됐다 아주. 다 해결이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봉인이 된 겁니까?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에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 10,0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서 항의 시위를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때 시위 현장이 난리였습니다. 저보고 그냥 매국노 뭐 그 정도 아니고 야유, 함성 그런 것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일본 사드 배치 지역을 제가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히 잘 살고 전자파도 문제가 없다.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사드가 정말 전자파가 해롭다면 내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 그런데 제가 일본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해가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찬성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내가 국회의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사드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미국에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중국 왜 저래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 사드 배치하는 건 전혀 반대 안 하면서 왜 한국 것만 반대하느냐. 그게 중국의 속셈이다. 중국이 뭐냐.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라. 미국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이 조선시대처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그거지 다른 목적이 없다. 전자파 또 사드가 뭐 자기들을 다 본다 이러는데 이미 우리 그 이상 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들도 우리나라 다 보고 있고. 일본도 있고요. 일본이 지금 보고 일본도 중국을 다 보고 있고 있고. 미국도 예. 서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행기가 어디서 뜨고 있고 뭐 일본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사드 방어벽을 쳐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터집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굴복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군사 주권의 심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드 하나 외에는 배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아유, 국민을 지키는데 사드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이번에 뭐 산불 정책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불 정책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산불 정책이 그겁니다.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하지 네.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방공망에 편입되지 않겠다. 네. 또 한미일 예, 한미일. 한미일 군사 작전을 하지 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 세 개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조 임금 시절에 병자호란이 났잖아요. 저 북쪽을 보고는 그 성을 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네요.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특히 군사 주권 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한 우리 이제 자위 수단인데요. 북핵 자체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천만리 서명 운동도 했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책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복하거나 안 그러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켜준다. 미국 해구산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핵은 핵으로 대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워싱턴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우리는 의심을 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을 과거에 우리가 한 9,000여 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라 전술핵을. 그러면 현재 전술핵은 성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뭐 9,000여 개 필요 있는 게 한 3, 40개만 있어도 된다. 3, 40개 있으면 경비도 많이 안 듭니다. 또 유럽의 5개 나라가 한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 그런 나라에도 유럽의 5개 나라가 이미 전술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럽과 똑같은 그런 방어벽을 쳐달라 하는 게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2차례 다녀왔고 홍준표 대표와 또 같이 한껏 다녀왔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미국 조야에서 홍 대표와 2번째 가니까 많은 학습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한테 호응을 했고 특히 공화당 하원 의장이라든지 군사위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면은 전술핵 배치도 가능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결을 하다가 똑같이 비핵화로 가자. 그 독일에도 그래 했습니다. 자기들도 전술핵을 많이 갖다 놨다가 7,000여 개 정도 갖다 놨다가 러시아와 같이 비핵화를 하자. 이래서 러시아 핵도 제거를 하면서 자기들도 핵을 많이 제거하고 현재는 아주 작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이 예. 얘기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7개월 예, 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예.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이유 다 아실 텐데 경북도지사로서 예. 아주 유력한 인물로 예. 지금 거명이 되고 있고 또 경북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예,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경북지사에 나서십니까? 지금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 언론마다 제가 지금 여론은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당내 뭐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게 되면은 또 따로 모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당이 또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최일선에서 뛰시고 그때 야전 침대 놓고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주무신 거 저희들이 다 지켜보고 그랬었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당은 우선에 뭐 개파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당이 망한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다른 게 아니고 개파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친이 친박 늘 그 싸움 때문에 당이 망했대요. 첫째로 단합해야 됩니다. 당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웰빙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부터 괴리되고 있는데 그 틈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폈을 때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이번 선거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쌓아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으로 갔던 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고요. 예. 이제 9분이 또 돌아오셨는데 그거 말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것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선에 바른당에 갔는 사람 사무총장 때도 13분 오시고 최근에도 제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9분 오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당과 합쳐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실망해서 나가는 보수 우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보수 우파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 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의 파워 토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시 그 대표적인 보수의 안보통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셔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내부를 좀 바꿔봤습니다. 소파를 갖다 놓고 테이블도 이렇게 낮춰놓고요. 그리고 봤더니 클릭수, 조회수가 지금 3회, 이제 4회로 가는데 처음에 뭐 12,000, 18,000 하다가 지난주에는 31,000 클릭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더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많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주위에 또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철우 최고위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